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 스페셜리스트로 근무 중인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다시 그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빅쿼리라는 주제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액셔너블한 인사이트, 즉 바로 활용이 가능한 인사이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다양한 데이터 사일로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들에 대한 비즈니스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이 모든 서비스들을 좀 더 빠르고 또 안정된, 보안적으로도 안정된 형태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데이터들은 단순히 증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폭발하고 있는 수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어떻게 잘 분석할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일반적인 그림이고요. 보통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또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전처리를 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다시 분석을 한 후에 활용하는 형태의 단계를 가지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러한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오픈소스 진영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서버리스한 빅데이터 스택이라는 미션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클라우드 펍섭이 있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펍섭은 일반적으로 오픈소스에서 지정해서 말하는 메시지 큐 시스템인 카프카와 매핑이 되는 것으로 스트리밍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비용 최적화된 저장소로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값싸게 저장하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장소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전처리하거나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는 다른 클라우드 벤더사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로 구글에서만 존재하는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의 가장 큰 특징은 스트림 데이터와 배치 데이터를 유니파이드한 모델로 하나로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프로그라고 해서 기존의 하둡 에코시스템의 친화적인 방식의 배치 프로세싱 엔진도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하거나 처리된 데이터들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하나는 빅쿼리, 또 하나는 빅테이블입니다. 빅쿼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성향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곳이고요. 빅테이블은 노시퀄의 형태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더 나은 인텔리전스한 시스템, 그리고 그를 통해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 구글 머신러닝이라는 클라우드 머신러닝이라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스택을 가지고 아까 전에 있던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글 클라우드에서 다시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역시 이 그림 또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두 가지의 서비스를 더 추가한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있던 아키텍처에 비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단순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이 그림의 가운데에 있는 이 빅쿼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빅쿼리가 어떤 서비스이고 또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는 무엇인가? 빅쿼리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입니다.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웨어하우스고요. 엑사바이트 스케일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소와 쿼리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모두 암호화가 되어 있고 SLA 99.99%의
HA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구글 빅쿼리는 다른 클라우드 벤더에는 존재하지 않은 서비스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유니크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풀 매니지드이며 전혀 옵스가 필요 없는 서버리스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분석에도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는 머신러닝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활용하기 위해 BI 툴들이 좀 더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BI 엔진이라는 메모리 클러스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빅쿼리를 활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의 본질에만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빅쿼리의 성능인데요. 하도베 코어 시스템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성능으로 가장 유명한 아파치 스파크로 150 CPU 클러스터를 통해 하나의 작업을 돌렸을 때 그 작업의 소요 시간이 3시간 걸리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빅쿼리에서 돌렸을 때 약 7초 만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016년에 빅쿼리에서는 페타바이트 쿼리를 실행했을 때 여기 소요 시간이 나오는데요. 소요 시간이 딱 한 4분 정도 걸렸습니다. 2018년에는 이 시간이 2분으로 줄었습니다. 약 2배 정도가 개선이 됐고요. 2020년에는 단 7초 만에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빅쿼리는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엔지니어들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의 선물인데요. 그 선물은 바로 파인 튜닝입니다.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나 대용량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파인 튜닝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굉장히 고급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엔지니어 필요 없이 서비스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빅쿼리도 튜닝의 포인트는 있긴 합니다. 지속적인 파인 튜닝이 필요한 건 아니고 초기에 세팅을 할 때 2가지 정도의 튜닝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파티셔닝, 하나는 클러스터링입니다. 파티셔닝을 좀 더 살펴보면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테이블을 특정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샤딩과 비슷한 건데요. 테이블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날짜 기준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날짜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세로에도 보시면 세로로도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빅쿼리는 기본적으로 컬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격자 무늬의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웨어 조건절을 날짜로 걸어주게 되면 실제로 셀렉트한 요소가 이 2개의 컬럼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스캔하는 영역은 여기에 보이는 녹색 영역만 스캔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클러스터인데요. 클러스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파티셔닝을 나눈 후에 그 파티셔닝 사이를 다시 나눈다고 보실 수 있는데 다시 나눌 수가 없죠. 이미 컬럼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냐면 그 나누어져 있는 컬럼을 소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팅해서 두면 나중에 스캐닝을 할 때 거의 컨스턴트 타임에 스캐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개선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클러스터링을 잘 하게 되면 약 10배 이상의 성능과 비용이 개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데이터들이 소팅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파티셔닝 안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의 소팅을 누군가는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빅쿼리에서는 그것을 무료로 그리고 전혀 메인터넌스에 신경 쓰지 않고 자동으로 어싱크하게 제공이 됩니다. 빅쿼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실시간 분석을 위해 빅쿼리에서는 볼텍스라는 코드명의 스트리밍 백엔드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BI 툴에서 극단적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BI 엔진이라는 메모리 클러스터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이 스트리밍 SQL인데요. 스트리밍 SQL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SQL 쿼리를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특정 테이블, 스태틱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혹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SQL이라는 걸 쓰게 되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고정적인 데이터와 서로 융합하거나 서로 쿼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 SQL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 프로그래밍, 스트리밍 프로그래밍도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지금까지 빅쿼리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을 현대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의 특징으로 잡아봤는데요. 고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특징이며 또 페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고전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를 로딩할 때 굉장히 복잡한 ETL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ETL 작업을 위해서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클러스터 레이어를 하나도 두 개도 두고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 BI 툴을 활용하게 되고요. 그 BI 툴에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또한 들어가는 데이터들도 모두 배치성 데이터들로 최적화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빅쿼리는 이러한 각각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개선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ETL들을 굉장히 심플한 방식의 데이터를 딜리버리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흔히들 ELT라고 하는데 빅쿼리에서는 ELT 기능을 충분히 잘 제공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접근성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BI로서만 활용하고 있었지만 빅쿼리에서는 ML과 AI 엔진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빅쿼리 내에서 머신러닝을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 데이터만의 특성이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빅쿼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딜리버리하는 것을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빅쿼리에서는 3가지의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하나는 자동화된 데이터 트랜스퍼, DTS 서비스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굉장히 심플한 인터페이스만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딜리버리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추가적인 레이어나 로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페더레이션 쿼리라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또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데이터셋들을 빅쿼리는 굉장히 편하게 공유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빅쿼리의 데이터를 들어가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게 DTS 서비스라고 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인데요. 외부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어떠한 코딩 없이 다이렉트하게 임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데이터들에 뭔가 가공 처리가 필요하고 ETL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도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페더레이트 쿼리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장소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페더레이트 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저장소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빅쿼리가 인지하는 데이터 포맷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페스터와 슬로우가 나와 있는데요. 페스터는 이 페스터와 슬로우를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볼 수 있으면 느리고 사람이 볼 수 없으면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파일들을 인식할 때 데이터는 보통 스키마를 가져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하지만 빅쿼리에서는 이러한 스키마를 자동으로 디텍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페더레이트 스토리지는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다양한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걸 가져올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데이터를 로딩하면서 클린징이라든지 혹은 노멀라이즈라든지 이런 쿼리들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ETL이라는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ELT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바로 로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쿼리만으로 하는 것이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User Defined Function이라고 해서 UDF 펑션을 제공합니다. UDF 펑션은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 로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 로직을 활용하기 위해 지원되는 언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QL, 하나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거는 SQL로 만들어진 UDF의 하나의 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래밍 로직을 SQL 형태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 놓고 나면 이제 빅쿼리는 저장된 데이터와 외부의 데이터를 다시 활용해야 하는 상호 운영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빅쿼리가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전에 활용했던 페더레이션 쿼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빅쿼리 스토리지 API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 API가 특징적인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빅쿼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저장소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것이 AI, ML을 하기 위한 모델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런 모델을 개발하실 건데요. 이런 분석가들은 보통 데이터를 가져올 때 쿼리문을 셀렉트 아스트릭으로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게 성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에서도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권장사항을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분석가분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래서 구글에서는 그렇게 계속 쓰시니까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다고 해서 만든 게 스토리지 API입니다. 스토리지 API는 뭐냐면 빅쿼리 스토리지를 하드처럼 쓰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빅쿼리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간에 메모리 레이어를 이렇게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처럼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조회를 하게 되면 실제 성능이 20메가세컨드에서 5000메가세컨드까지 약 250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빅쿼리 스토리지 API를 활용하게 되면 빅쿼리 스토리지를 혹은 빅쿼리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레가시한 ETL 작업들을 데이터 저장소로서 활용하실 수 있고, 물론 데이터 플로우 같이 스트리밍 처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빅쿼리 스토리지 API는 API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커넥터를 개발하셔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쿼리가 이러한 아키텍처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ETL 작업을 ELT 작업으로 변형시키는 작업, 그걸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리프로세싱이라든지 혹은 마트 작업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활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빅쿼리에서는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구글 시트라든지 태블루 혹은 데이터 스튜디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또한 빅쿼리는 BI 엔진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BI 툴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를 활용할 때 좀 더 나은 성능을 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메모리 레이어를 둡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이 장면은 구글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구글 시트를 통해서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해서 시트에서 활용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쿼리의 결과를 단순하게 한 번의 버튼으로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이제 빅쿼리의 마지막 기능인 AI ML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활용되는 것을 세대별로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1세대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구조화된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형태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2세대가 됐을 때는 이러한 구조화된 리포트를 활용하는 데에는 인터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즉각적인 리포트를 활용하는 형태로 2세대가 바뀌게 됩니다. 3세대에서는 이러한 즉각적인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즉각적인 분석을 바로바로 하는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4세대에서는 단순히 분석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AI, ML이고요. 그것을 빅쿼리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AI를 생각하시게 되면 보통 머신러닝을 구현하는 코드에 집중을 하고 이것이 많은 영역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을 실제로 구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복잡 다단한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머신러닝과 AI를 위해 필요한 워크플로우들인데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탐색을 하고 전처리를 하고 뭐 피처 엔저니어링도 하고 모델을 선택한 후에 모델을 훈련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쭉 해서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 다단한 관계는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머신러닝이라는 분야 자체가 한 번의 작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머신러닝 모델 자체의 본질을 개선하는 것과 그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여러 가지 트레이닝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튜닝하는 그 두 가지 작업들을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머신러닝에서는 워크플로우를 파이프라인의 형태로 만들어 두는데요.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 형태로 만들어 두고 이 파이프라인의 반복적인 데이터 흐름을 통해서 머신을 계속 개선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텐서플로우에서는 텐서플로우 익스텐션이라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이러한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을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매핑시켜서 복잡하지만 풀 매니지드 플랫폼으로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큐브플로우라고 해서 또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하나의 오픈소스 패키지화 시켜서 큐브플로우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건 역시 이와 같은 복잡 다단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던 그 파이프라인들을 보시면 그 파이프라인에 우리는 데이터들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작업이 그런 작업들을 좀 감소할 수 없을까?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는 없을까? 그냥 데이터를 모아두고 거기에서 머신러닝을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쿼리 ML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머신러닝입니다. BQML을 활용하게 되시면 머신러닝을 데이터 웨어하우스 안에서 데이터의 이동 없이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실행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두 번째 모델 개선 방법,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자동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 기능은 BQML뿐만이 아니라 구글에서 제공하는 모든 AI ML 서비스에는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이런 BQML은 기본적인 전처리 작업 또한 지원을 해주는데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전처리들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닝 레이트를 기본적으로 잡아준다든지 혹은 데이터를 분할해준다든지 혹은 널을 잡아준다든지 혹은 원활 인코딩 같은 전처리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실제로 리그레이션 모델을 하나 돌려보는 건데요. BQML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일반적인 SQL,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SQL문이고요. 이 SQL문에 as를 하나 붙이고 위에 이 한 라인을 붙여주면 모델을 트레이닝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딕션 또한 동일한데요. 프리딕션을 할 때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데이터를 SQL로 가져오고 위에 있는 이 한 줄을 써주시면 프리딕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BQML을 통하면 데이터의 이동 없이 빅쿼리 안에 혹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안에 데이터를 넣어두고 그 모델을 다시 트레이닝하고 프리딕션하고 트레이닝하고 프리딕션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BQML에서 제공하는 모델들인데요. 기본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이션 모델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특징적인 것이 몇 개 있는데요. 하나는 텐서플로우와 같이 외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임포트해서 그런 것들을 빅쿼리에서 바로 프리딕션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AutoML 테이블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AutoML 테이블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진이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이 고양이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문제의 복잡도가 다릅니다. 이렇게 문제의 복잡도가 다르면 그 문제에 맞는 기술을 써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이 사진이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면 단순히 REST API로 호출하는 ML API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ML API가 고양이의 감정까지도 판단해 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예를 들기 위해서, 문제의 복잡도에 대한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양이의 감정을 판단하려면 좀 더 커스텀한 모델을 직접 모델로 개발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보시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푸는 거와 어렵게 푸는 문제가 너무나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이 중간에 뭔가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게 클라우드 AutoML입니다. 이걸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살펴봤던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한 워크플로우들인데요. 이 복잡다단한 워크플로우들을 프리트레인드 모델, API 모델로 하게 되면 단순히 프리딕션을 하기 위한 API를 호출하면 됩니다. AutoML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만 정비해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단계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프리딕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AutoML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일들을 모두 다 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AutoML에 우리가 트레이닝하고 싶은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고 그것을 그냥 REST API로 프리딕션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방법의 머신러닝과 AutoML에서 활용하실 때 들어가는 노력을 그래프화해서 비교한 것인데요. 고전적인 방법의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트레이닝하고 모델을 코딩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전체적인 작업 시간에 대한 그래프 정도를 보여줍니다. 이건 AutoML에 대한 것인데요. AutoML은 기본적으로 모델 코딩과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활용 시간 또한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실제 AutoML을 실행해 보시면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AutoML이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느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고전적인 ML을 하실 때는 각각의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지하기에 그 시간이 길지 않다고 느끼는 거지 전체적인 시간을 통합해서 보시면 AutoML에서 활용하시는 시간이 훨씬 빠르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utoML의 모델의 정확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고전적 모델 혹은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런 AutoML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나는 트랜스퍼 러닝, 그리고 러닝 투 러닝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데 이것을 베이지안 네트워크 방식의 추론 방법으로 확률적 방법으로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요. 또 하나는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힌튼 교수님이 딥러닝 문제를 해결하실 때 썼던 방법인데요. 딥빌립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 튜닝을 하신 후 맨 마지막 레이어를 교체함으로 해서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형태의 모델로 변형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 돌아보고 가장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 그게 러닝 투 런 기술입니다. 이게 다양한 모델들을 돌려보고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맞는 모델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전체적으로 실행을 해보고 가장 좋은 성능을 찾을 수 있고요. 또 구글 브레인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머신러닝 기술들도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AutoML은 크게 5가지의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하나는 비전, 또 하나는 비디오, 그리고 자연어 처리, 번역, 그리고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테이블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테이블이라는 건 스트럭처든 구조화된 데이터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맥켄지 보고서인데요. 우리가 AR이나 머신러닝을 어떤 분야에 적용했을 때 그 분야에서 가장 파급 효과가 큰,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게 효과가 나오는 분야가 어딘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머신러닝이나 AI를 할 때 이미지나 비디오 쪽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되지만 실제로 그 머신러닝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대값이 높은 것은
구조화된 데이터이거나 혹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입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머신러닝 하는지 보여드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거래에 대한 과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얼마의 거래를 했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의 거래를 했다는 것을 추정하고 싶다면 이것을 타겟으로 잡을 수 있고요. 이걸 타겟으로 잡으면 AutoML에서는 나머지를 전부 피처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피처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데이터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된 AutoML 테이블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성능 또한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AutoML 테이블을 따로 AutoML 서비스로 쓰지 않고 빅쿼리 내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특징인 리얼타임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데이터 중에 4분의 1은 실제로 리얼타임 데이터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리얼타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글에서는 클라우드 펍섭이랑 데이터 플로우라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지막 저장소는 빅쿼리를 활용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스트리밍 분석에 대한 GCP의 아키텍처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펍섭이랑 데이터 플로우가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고요.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펍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메시지 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설명할 것은 없고요. 이제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역시 이 데이터 플로우 또한 빅쿼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클라우드 벤더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플로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다양한 기술적인 논문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4년 구글은 맵리듀스라는 기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구글은 플럼이라는 기술을 발표하게 되고요. 2012년 밀윌이라는 기술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기술들을 조합해서 2015년에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오픈소스 지정에서 있는 아파치 빔이라는 이 기술을 차용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맵리듀스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리듀스는 하나의 작업을 다양한 분산된 자원에서 계산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보시다시피 하나의 큰 작업을 이렇게 잘게 쪼갭니다. 잘게 쪼개서 맵이라는 단위로 쪼개고 이 각각의 쪼개져 있는 맵이라는 단위를 분산되어 있는 자원에서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계산된 결과를 리듀스라는 형태로 모아주게 되는데요. 이 모아주는 작업을 셔플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맵리듀스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분산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분산 처리를 하나의 작업을 파이프라인 형태로 체이닝화 시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점점 복잡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구글에서도 이러한 파이프라인이 100단계 이상 되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뭔가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나온 것이 이 플럼 자바라는 기술입니다. 플럼 자바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여러 가지 필터링을 하고 조인을 한 후에 마지막 결과값을 비교하고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저장하는 형태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맵리듀스로 돌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작업이고 각각이 맵리듀스 작업으로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이 작업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잡은 6개이고 리드도 6번, 라이트도 6번, 그리고 셔플도 6번이 일어납니다. 얘를 플럼 자바 기술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각의 맵리듀스 작업을 하나의 작업으로 뭉치는 거죠. 이렇게 머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잡은 하나가 되고 리드 작업은 2번, 라이트 작업 2번, 그리고 셔플은 1번의 작업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리드하고 라이트가 2번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와 파일 시스템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드와 라이트가 2번일 뿐이지 결국 1번의 작업으로 모든 것을 머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로직으로 최적화시키는 기술을 플럼 자바라고 합니다.
실제 구글에서는 2019년 내부적으로 쓰던 모든 맵리듀스 작업을 없애고 플럼 자바 형태로 다 작업을 바꾸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술은 밀윌입니다. 밀윌은 스트리밍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처리할 거냐 하는 기술인데요. 스트리밍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이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스트리밍 데이터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바운디드 데이터, 그냥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스트리밍 데이터는 저렇게 단순하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게 시간이라는 값으로 기준값을 구분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밀윌 기술입니다. 이 배치 프로세싱과 스트리밍 처리 기술, 그리고 서버리스한 클라우드 기술을 융합한 것이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인데요. 이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배치 데이터든 스트리밍 데이터든 이러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를 활용해서 필터하거나 혹은 필터된 것을 그룹화하거나 혹은 윈도우 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실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요. 실시간 데이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모두라는 거죠. 모두 다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용이 비쌉니다. 실제로 실시간 데이터를 뭔가 처리하게 되면 일반적인 배치 데이터 처리 비용에 비해서 두세 배 이상의 비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0년 전쯤에 나온 기술인데요. T사에서 만든 거고 람다 모델이라고 합니다. 얘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데이터를 핫과 콜드로 나누어서 핫 데이터만 실시간 처리를 하고 콜드 데이터는 배치 처리, 싼 처리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모양의 아키텍처를 만든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일단 이분화되어 있는 인프라를 운영해야 되고요. 또 실시간 작업과 배치 작업에 대한 잡에 대한 관리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실시간 분석 엔진이라든지 혹은 배치 분석 엔진은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프라 기술이 나오게 되면 비즈니스 로직은 동일하지만 거기에 대한 잡 작업을 새로운 인프라에 맞게끔 새로운 개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진영에서 나온 것이 아파치 빔이라는 겁니다. 아파치 빔은 뒷단에서 도는 분석 엔진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이 하나의 유니파이드 된 프로그래밍 모델을 통해서 변경 작업 없이 뒷단에 있는 분석 엔진을 돌리자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치 빔을 통해서 스팍을 돌리든 플로우를 돌리든 플링크를 돌리든 어떠한 분석 엔진이라도 하나의 로직으로 쓸 수 있는 유니파이드 모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글에서는 유니파이드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컵석과 데이터 플로우를 활용합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정리드리면 빔은 프로그래밍 모델이라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모델이고 데이터 플로우는 그 프로그래밍 잡을 실행시켜주는 매니지드한 데이터 프로세싱 엔진입니다. 데이터 플로우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데이터 플로우는 풀 매니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패스들을 최적화하는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성능을 최적화시켜 줍니다. 또한 풀 매니지 서비스라서 오토 스케일링을 자동으로 해주고요. 여러 가지 컴퓨테이션들을 분산적으로 처리를 할 때 지금과 같이 어떤 병목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목 현상이 생기면 좌측에 보시면 실행 시간이 이렇게 많이 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리밸런싱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성능을 최적화시켜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빔 모델을 통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파치 빔 모델을 통해서 배치 파이프라인을 구현한 소스입니다. 여기에서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 라인 하나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배치해서 읽어드리는 것을 스트리밍으로 읽어드린다만 바꿔주면 기존 로직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파치 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워드 카운터도 짜실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SQL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빅쿼리에 있는 스트리밍 SQL이고요. SQL을 통해서 스트리밍 프로세싱을 처리하는 로직을 짜게 되면 얘를 자동으로 데이터 플로우 작업으로 아파치 빔 작업으로 바꾸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더 방법은 데이터 프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데이터 프랩이라는 것은 랭글링 툴입니다. 데이터가 어떤 들어왔을 때 어떤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랭글링해서 더 정제된 데이터로 만드는 건데요. 이 작업은 이러한 UX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익스플로어도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UX를 통해서 여러 가지 로직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션에서 소개될 거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는 설명드리지 않고 이걸 언급드린 이유는 이렇게 데이터 프랩을 통해서 어떠한 작업을 만들게 되면 실제 실행을 시키면 뒷단에서는 데이터 플로우로 작업이 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데모는 아까 전에 세션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구글 스토리지 API에 대해서, 빅쿼리 스토리지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석가들이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셀렉트 아스트리크를 해서 가져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든다고 했었는데 그 성능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데모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보시면 판다스로 보통 가져오시기 때문에 판다스를 임포트 하시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져오는 판다스 리드를 해서 리밋을 일단 10만 개만 걸어봤습니다. 데모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데이터는 아니고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데이터만 일단 먼저 가져와 보겠습니다. 10만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면 지금 약 초당 2,000개 정도의 로우를 가져오면서 예상 시간이 한 50초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 7만 개 정도로 가져왔고요. 네, 다 가져왔습니다. 약 한 48초가 걸렸습니다. 48초 걸렸고, 약 10만 개를 이제 스토리지 API를 통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패러미터를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약 6초 만에 가져왔고, 속도가 초당 약 15,000개 정도의 로우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리밋을 10만 개로 걸었던 거고요. 이 전체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전체를 가져오면 약 한 3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이 전체를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10만 개를 가져올 때 속도 차이가 약 7배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요. 전체를 가져오면 30만 개를 가져올 때 지금 속도는 비슷합니다. 약 초당 한 2,200개 정도를 가져오는 속도고 예상되는 시간은 약 한 2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2분 정도가 걸릴 건데 그 중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예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스토리지 API의 속도가 선형적으로 계산되어서 증가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가 가속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가 좀 더 가속이 됩니다. 즉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는 더 가속이 되기 때문에 이 속도가 굉장히 일래스틱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점이라서 그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약 한 1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고요. 세션에서도 그래서 설명을 드렸듯이 맥스 정도가 250배까지 간다는 건 데이터량이 정말 많아지면 거기까지 일래스틱하게 속도가 증가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아스트릭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속도가 느리고요. 저기에서 컬럼을 빅쿼리에서는 컬럼을 가져올 때 accept라는 명령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많은 데이터 컬럼을 다 안 쓰셔도 됩니다. accept를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이런 아스트리크 방식으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곧 끝날 것 같은데요. 네, 한 2분 17초가 걸렸습니다. 평균 속도, 이건 마지막 속도긴 한데 평균적으로 대략 한 2000에서 2100 정도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총 30만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한 2분이 걸렸고요. 네, 2100 정도. 예, 스토리지 API를 통해서 가져오면 속도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네, 약 12초 정도 걸렸습니다. 속도가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고요. 앞에는 나왔던 게 한 7배 정도 차이였는데 이게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속도가 이렇게 가속이 된다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재밌는 점입니다. 네, 데모는 여기까지.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오픈소스 진영에서 구축했던 아키텍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한 아키텍처고요. 이 아키텍처를 구글에서는 이와 같이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빅쿼리와 같은 선진화된 데이터, 모던화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 빅쿼리는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원래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 이러한 스택들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또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글은 서버리스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모든 서비스들이 풀 매니지드든가 혹은 서버리스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두 개의 마차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마차를 끌고 있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